실화 범죄 사건, 유괴범이 유괴당하다. (2004년) 외딴 평화로운 시골에서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풍경, 평범한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정적은 잠시뿐이었고 끔찍한 사건이 이곳의 평온함을 곧 깨뜨릴 참이었다. 경찰서 안, 전화벨 소리가 다급하게 공간을 갈랐다. 서류 더미 사이에 앉아있던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집중력으로 빛났고 긴급한 사건이 방금 발생했음을 예감했다. 젊은 경찰관은 신속하게 수화기를 들고 전문적인 태도로 대화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경찰서입니다.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크게 뜬 눈은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내용에 대한 놀라움과 긴장감을 보여주었다. 통화 내용은 그의 얼굴색을 변하게 만들었다. 전화기 저편에 떨리는 목소리는 끔찍한 사건을 고발했다. 관내 외딴 마을에서 한 여성이 납치되어 인신매매되었다는 것이었다. 젊은 경찰관의 눈이 커졌고 뚜렷한 놀라움을 드러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자신의 조장에게 모든 정보를 보고했다. 강직한 표정에 노련한 경찰관인 조장은 매우 집중된 태도로 보고를 들었다. 피해자를 구출하고 범인을 체포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별수사팀이 급히 구성되었다. 특별수사팀이 신속하게 구성되었다. 경찰차가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려 외딴 마을 깊숙이 들어갔다. 양옆으로 빽빽한 숲이 우거진 오솔길은 고립감과 위험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마을 이장의 집이었다. 이장은 그 지역의 모든 구석구석과 인적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불필요한 주의를 끌지 않고 초기 정보를 수집하고 용의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나이든 경찰관 한 명과 젊은 경찰관 한 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이장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초라한 집 안에서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담배를 손에 든 이장이 첫 번째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의 생이라는 남자와 그의 신비로운 아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장은 생애 전에 어머니가 자신의 며느리를 주워왔다고 말했던 것을 회상했다. 이장의 기억은 12년 전인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생이라는 마을 주민이 낯선 여자를 데리고 마을에 와서 자신의 아내라고 선언했던 순간을 기억했다. 여자는 약하고 겁에 질린 듯 보였고 항상 고개를 숙인 채 생에게 끌려다녔다. 그녀의 갑작스럽고 신비로운 등장은 마을에 많은 소문을 불러일으켰지만 아무도 감히 개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결코 자유를 얻지 못했다. 생은 자신의 집을 감옥으로 만들었고 견고한 철문 뒤에 그녀를 가두었다. 그녀의 절망적인 구조 요청은 그 남자의 만족스럽고 사악한 미소만을 되돌려 받았다. 피해자는 육체적으로 감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문당했다. 이장은 이러한 상황이 현지에서 드문 일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모두 침묵을 선택하고 각자 자기 집 앞만 쓸었다고 말했다. 생은 낮에는 여자를 집에 가두어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시켰다. 밤이 깊어지면 여자의 악몽은 더욱 심해졌다. 생은 방으로 들어와 그녀와 함께 잠을 잤는데 실제로는 강간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서였다. 그의 표정은 변태적이고 욕망에 가득 차 있었고 피해자는 무력하고 두려움 속에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이 아니라 점유와 성적 학대 행위였다. 잔혹한 매질은 여자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아주 작은 저항이라도 무자비한 주먹질과 발길질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녀는 야만적으로 구타당했고 몸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으며 눈물과 고통이 뒤섞였다. 생은 여자보다 10살 이상 많았고 항상 폭력으로 모든 저항을 억압했다. 그는 기꺼이 손발을 사용하여 그녀를 분노를 푸는 모래주머니처럼 만들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불복종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는 주저 없이 그녀를 구타하고 잔인하게 강간했다. 그녀의 삶은 차가운 네 벽 안에 갇혀 있었고 자유와 존엄성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부족한 식량은 마치 동물에게 주듯 바닥에 던져졌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성노예, 생의 욕망과 폭력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생은 결코 그녀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 그녀는 단지 물건, 그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일 뿐이었다. 그는 나무 막대기를 손에 들고 마치 간수가 죄수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번은 너무 잔혹하게 손을 써서 생이 막대기로 그녀를 세게 때려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치료를 받지 못해 여자의 병세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녀는 전신 마비가 되어
여러 해 동안 더러운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다. 그녀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고 오직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만이 있었다. 이장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파악한 후 경찰 병력은 즉시 채올라 생의 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고통받는 생명을 구출하려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 급습은 신속하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도착하자마자 경찰 병력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진맥진한 상태의 여성을 성공적으로 구출했다. 한 경찰관이 그녀를 등에 업고 신속하게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동시에 쌩은 제압되어 체포되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구출된 직후 여성은 응급치료를 위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의사들은 지난 끔찍한 시간 동안 그녀가 겪어야 했던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상처까지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병원에서 피해자가 위기를 넘긴 후 경찰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한 경찰관이 병상 옆에 앉아 인내심 있게 질문하며 여성의 부서진 기억 조각들을 되살리려 애썼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름과 고향을 묻자 여성은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피해자의 두려움이 전혀 없었고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비웃음과 도전적인 눈빛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밝히기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침묵 때문에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다른 수사 기법을 사용해야 했다. 그들은 사진을 찍어 전국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컴퓨터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을 때 수사 경찰관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엄청난 사실이 방금 드러났고 그들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었다. 충격적인 진실. 이 피해자 여성은 바로 10년 넘게 수배 중이던 인신매매 조직의 두목인 악명 높은 여성 범죄자 제니였다. 사건 파일의 수배의 사진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과 완전히 일치했다. 연극은 막을 내렸다. 오늘의 피해자는 어제의 악마였다. 즉시 제니는 취조실로 압송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시치미를 떼거나 침묵할 수 없었다. 가면이 하나씩 벗겨졌고 제니는 과거에 저지른 모든 끔찍한 범죄를 자백해야 했다. 사건 파일은 제니의 과거를 되짚었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1989년 결혼하여 착한 딸을 낳았다. 세 식구의 삶은 평온해 보였지만 항상 가난에 시달렸다.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제니 부부는 마을 사람들이 인신매매로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탐욕을 품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 부부는 인신매매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 그녀의 주요 활동 지역은 나라 북부 지방이었고 그곳에서 그녀와 공범들은 교묘한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상품으로 만들어 꽉 막힌 트럭에 실어 낯선 땅으로 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았다. 제니의 수법은 버스터미널, 기차역, 시장 등 공공장소를 어슬렁거리며 목표물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혼자 다니거나 경계심이 없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노렸다. 제니는 뛰어난 말솜씨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꾸며내고 온갖 이유를 대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예를 들어 친척을 찾는 척하거나 가볍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제안하거나 단순히 사탕이나 과자를 주는 식이었다. 일단 피해자가 완전히 신뢰하고 따라 나서면 제니는 즉시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신속하게 제압하고 납치하여 조직의 집결지로 데려갔다. 피해자들의 울부짖음과 애원은 모두 소용없었다. 말을 듣지 않거나 저항하는 아이들에게는 주저지 없이 폭력과 잔인한 협박을 사용했다. 이런 잔인함은 순진한 아이들을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뜨려 침묵하고 복종하게 만들었다. 상품, 운송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니는 아이들을 혼수 상태에 빠뜨리기 위해 음료나 음식에 마취제를 넣는 수법을 사용한 다음 조용히 데리고 갔다. 장거리 기차나 버스에서 제니는 아픈 아이를 돌보며 잠든 엄마 행세를 했다. 그녀는 교묘하게 보안 요원과 경찰의 검문을 통과했다. 오랜 범죄 과정에서 그녀의 인간성은 돈 때문에 완전히 흐려졌다. 납치된 아이가 이동 중에 병에 걸리면 그녀와 남편은 전혀 치료할 생각이 없었다. 병들거나 너무 약한 아이들은 길가나 황량한 곳에 무자비하게 버려져 운명에 맡겨졌다. 범죄 경력 동안 제니는 수많은 무고한 아이들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었다.
그렇게 무고한 여성과 아이들은 차례로 제니와 공범들의 손에 상품이 되었다. 그들은 생명 없는 물건처럼 팔리고 교환되었고 결국 노예 생활을 하며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며 미래를 완전히 빼앗겼다. 오랜 수사와 추적 끝에 경찰은 마침내 제니 조직의 소굴과 조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특별수사는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그물을 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92년 대규모 검거 작전이 진행되었다. 경찰은 동시에 조직의 소굴들을 급습하여 주요 조직원 44명을 체포했다. 이 악명 높은 범죄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소탕되었다. 하지만 이 빛나는 전과 속에서도 큰 아쉬움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의 검거 작전에서 두목 제니는 운 좋게 법망을 피했다. 다른 지방에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소굴에 없었다. 체포된 공범들은 모두 그녀의 행방을 자백하지 않았다. 제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2년간의 도피 생활 동안 제니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거의 범죄 세계에서 증발한 듯했다. 하지만 경찰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기간 동안 그녀가 운명의 처벌, 매우 아이러니한 응보를 받으며 살아야 했다는 것이다. 1992년 검거 작전에서 벗어난 후 제니는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 크고 작은 도시를 떠돌아다니며 쥐처럼 숨어 살았다. 그녀는 힘든 육체 노동을 해야 했고 화물 트럭에 몸을 싣고 이동했으며 항상 신원이 발각되어 체포될까봐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제니는 작고 낡은 가공 공장의 노동자로 취직했다. 그녀는 익명의 삶을 받아들였고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새로운 신분으로 살면서 그녀는 누구와도 감히 교류하지 않았고 항상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했다. 발각될까봐 두려워 그녀는 소심하고 순종적이 되었다. 심지어 사장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임금을 떼어도 감히 항의하지 못했다. 어느 날 다른 곳에서 온 새로운 노동자 몇 명이 공장에 들어왔다. 도망자의 심리를 가진 제니는 그들이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이라고 생각하여 공황 상태에 빠졌다. 공황 속에서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공장의 젊은 청년 한 명과 함께 서둘러 도망쳤다. 함께 간 젊은 남자는 제니의 순진함을 이용했다. 그는 옆 도시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보수도 높다고 그녀를 유혹하여 낯선 땅으로 가는 버스에 태웠다. 절망과 경계심 부족 속에서 그녀는 쉽게 함정에 빠졌다. 버스가 멈췄을 때 제니는 창밖으로 가난하고 황량한 마을을 보았다. 이 익숙한 풍경은 그녀를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끔찍한 진실이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바로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납치하는 데 수없이 사용했던 수법이었다. 버스 안에서 젊은 남자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제야 제니는 자신의 삶의 비극을 깨달았다. 한때 악명 높은 인신매매범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했던 자가 이제 다른 인신매매범의 손에 넘어간 피해자, 상품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거칠고 무뚝뚝한 농부인 생에게 팔렸다. 그녀의 값은 보잘것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과 미래를 팔아 많은 돈을 벌었던 자가 이제 보잘것없는 가격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그 후 10년 넘게 제니는 바로 자신의 피해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했다. 쇠창살 너머로 바깥 세상을 갈망할 때마다 그녀는 후회와 안타까움에 잠겼다. 마지막 재판에서 정의에 직면한 제니는 수년간의 폭행으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이 요청은 기각되었다. 그녀의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다. 6년 동안 그녀의 조직은 85명의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인신매매했고 그녀 자신은 17건의 사건에 직접 가담했다. 그 끔찍한 범죄들로 그녀는 마침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정의가 실현되었고 한 여성 악마의 삶은 막을 내렸다.